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4강 사회복지 조직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한다는 뜻에서 4강입니다. 그래서 NCS에 따라서 교재 목차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강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학습으로 한계가 있지만은 강의 내용에 따라서 실습 과제가 부여되니까 학습 진행 중에 실습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충실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첫째,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 살펴보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 조직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이것은 조직 방향을 설정하는 등대와 같은 것이죠. 미션과 비전. 그래서 이걸 또 학습하도록 해보고, 또 세 번째로 사회복지 조직과 환경관계입니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사회복지 조직 같은 경우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영향을 미치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조직이 뭐냐? 조직의 정의가 나오는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개체나 요소들이 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집단 혹은 또 사회적 실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업이나 또 사회복지 조직, 또 비영리 조직이 또 많죠. 비영리 조직이라든가 뭐 정당도 되겠습니다. 정당은 뭐 정권 획득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인 거죠. 이런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조직은 뭐냐? 이 조직 중에서도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체계의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조직을 비롯한 휴먼 서비스의 조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선 그 휴먼 서비스는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존중하는 거죠. 우리 헌법에도 나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람의 존중에 그런 가치를 두고 있다. 그리고 도덕적 가치 판단과 직원 클라이언트 관계가 중요하다. 그죠? 조직 원리와 사람이고 가치 판단과 직원과 클라이언트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에는 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주로 이제 관계를 하니까 라프 형태라든가 이런 걸 하니까. 다음 두 번째는 조직 외부의 지원, 제3자의 지원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니까 교수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환경작용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죠. 특히 우리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환경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되겠죠. 우선 미션도 그렇고 잠시 후에 배우겠습니다만 비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략적 계획도 그렇고 항상 그런 그 외부 자원에 많이 지원이라든가 자원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환경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거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고객의 욕구와 문제는 변화한다. 그렇죠. 고객의 욕구는 기존 거도 있지만은 언제나
새롭고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날 수 있죠. 또 문제도 변화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게 언제나 욕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회가 복잡화되고 급격하게 변하면서 다양한 욕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뭐 다문화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그죠. 여러 뭐 이주 노동자도 그렇고 뭐 세터민도 그렇고 또 노인 학대 문제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새로운 게 많이 충격적인 일어나고 또 빈민 같은 경우는 그렇고 노숙자 뭐 여러 가지 장애인 소외라든가 또 아동학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런 욕구가 계속 새로운 게 일어나고 있죠. 또 조직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명확지 않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장 전문가의 재량과 결정에 크게 의존한다. 그런 행정도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특히 사회복지 조직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일선에서 이루어진 사회복지사 전문가죠. 전문가의 어떤 재량 이런 범위도 크고 또 현장에서 순발력 있게 어떤 결정을 또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문가의 재량과 결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공급받고 그 조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때문이죠.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시 된다는 뜻이.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조직 목적에 명시된 것 같이 사회적 공익 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면 다른 조직은 어떠냐? 다른 조직도 역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조직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이고는 마찬가지인데요. 이 제도 이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조직은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규범에 따라 사회의 기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응하고 변화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변화의 방향이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고 또 자원 공급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규 이런 데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도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 의존 이론 같은 경우도 있죠. 조직의 자원 공급에 대한 환경 의존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전략적으로 환경에 대한 대응을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거다. 환경에서 자원을 의존한다 이거죠. 의존 이론이. 다음은 조직 생태 이론은 환경에 의한 조직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이론이 바로 조직 생태 이론입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사회복지 조직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여러분 미션 또 비전 뭐 목적 그 다음에 목표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조직의 미션이 뭐냐 또 비전이 뭐냐 뭐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고 하는데요.
우선 그 사회복지 조직은 어떻습니까? 다른 그 어떤 유형에 보다도 미션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잘 공유해가지고 조직을 운영한 지침과 방향이 되도록 해야 된다. 미션이 지침, 이거니까 지침과 방향이 되는 게 하기 때문에 사실 미션 같은 경우는 이 조직의 하나의 문화이면서도 그 규정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규정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조직이 이제 설립되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 내용으로 설정한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미션은 사회 속에서 조직의 기본 기능을 산출물과 서비스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수립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잘 공유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지침과 방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비전은 뭐냐? 비전은 이제 미션 다음이죠, 그죠? 비전 미션을 중심으로 일하면서 조직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을 중심으로 조직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인데 이 미션 비전이 미션과 동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미션의 어떤 그 범위 내에서 그 범주 내에서 그 중심으로 조직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청사진이라 이거든요. 어떤 일이 할 것인가 미래 이제 예측하면서 그런 청사진을 한번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그 조직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목표란 게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래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만 보면은 이 조직이 달성하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대강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다음 두 번째는 미션의 수립인데요. 그 미션은 사회 속에서 조직의 어떤 그 기본적인 기능을 산출물과 서비스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관리자와 구성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공유되는 하나의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 내라든가 조직 내부의 어떤 핵심 집단에 의한 의견 수렴을 일반적으로 활용하죠. 그 의견 수렴 같은 경우는 뭐 개별 면접이라든가 워크숍,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핵심 그룹별 워크숍에 보다 다양한 의견 조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미션은 뭐니 해도 설립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근거인 법령과 규정에 그 구체적으로 제시된 역할 등에 근거해가지고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미션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목적인데요. 목적은 조직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조직의 존재 이유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조직이 왜 존재하냐 이거죠. 그 합당한 그 존재 이유가 항상 그 있죠. 근데 그것이 항상 미션에 이 존재 이유를 담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조직이 왜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가치라고,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동시에 조직 구성원들이 신념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거죠. 가치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조직이 움직이느냐. 다음 기준입니다.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의 정책이나 규칙들이 필요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항상 미션은 그 규정,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됩니다. 다음 전략입니다. 조직이 제공하는 산출물이나 서비스를 규정해야 된다. 산출물이나 서비스를 규정해야 된다. 이게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면 미션의 구성 요소는 그 네 가지 중요한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요건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미션의 요건은 변화 추동이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또 조직 구성원들에게 업무 수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그 쉽게 이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도 의사소통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그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적 적용 가능인데요.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 예, 미션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교재, 주교재, 교재라 표시하면 주교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84쪽에 보면은 그 사회복지조직의 미션의 구체적인 사례를 그 대표적으로 Save the Children 그 조직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미션 같은 거 보면은 예시가 이렇다는 거예요. Save the Children은 우리는 세상이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미션이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하느냐? 응? 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응? 핵심 내용은 아동이죠, 그죠? 그 예 같은 경우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실천한 것입니다. 핵심 가치가 뭐냐? 아동의 어떤 기존 대하는 그런 방식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거죠. 뭔가 좀 바꿔야 된다. 응? 그런 핵심 가치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 만족을 위해서 수단을 어떻게 실천을 옮길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행동 이런 기준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뭐 하얀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더 하면은 우리 사명은 뭐 지역사회 행복을 위해서 그죠? 지역사회 행복을 위해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소통과 협력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위하느냐? 신가치는 감동을 나누기 위해서 한다. 그죠?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런 것이 그 구성 요소가 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구성 요소가 들어가야지 미션이 될 수 있다. 미션 같은 경우 이제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법이나 법령 이런 데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비전의 그럼 수립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비전의 그럼 핵심 요소가 뭐냐? 의미 있는 첫째, 의미 있는 목적이다. 또 미래의 청사진이다. 청사진이죠. 또 뚜렷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전은 좀 더 목표를 구체화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두리뭉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간이 있고 뚜렷한 뭘 한다는 게 가치가 있고 미래에 어떤 뭘 하겠다는 게 구체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전 같은 경우는 환경이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전 같은 경우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조직이 미래에 도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 또는 미래상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단기적 부터 5 내지 10년 후 장기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지를 광범위하게 기술합니다. 그래서 미션 방향으로 그 비전은 얼마나 발전하기를 원하는지를 표현한 신념입니다. 그럼 비전 수립의 원칙을 한번 살펴봅시다. 비전을 세울 때 그 다음 원칙과 입각해서 그 비전을 수립해야 됩니다. 첫째, 기관장은 비전의 공유와 확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관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비전의 공유 확산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역 내라든가 조직 내부의 어떤 핵심 집단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겠죠. 또 세 번째로 조직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해야 된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그런 좋은 비전이 나올 수가 없죠. 비전 수립될 수가 없죠. 현재 상황에서 지금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또 이렇게 예측되니까 미션의 그 범주 내에서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비전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정확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내에 이 다양한 시각 위에 2번에 있는 이 다양한 시각을 정말 민주적으로 잘 반영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허다해요. 이게 좀 조직이 민주화되고 특히 이 기관장의 그 비전이나 그 미션에 대한
그런 의지라든가 그 민주성 여부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관장이 좀 개방적인 민주적인 이런 사람들은 여러 그 조직 구성원들 지역 내에 여러 그런 백신 집단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청취하거든요. 그 반면에 좀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너무 폐쇄적이고 그 단조롭게 그렇게 그 미션이나 비전을 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문제가 되죠. 중간에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직을 할 때 그 미션이나 비전 이런 수립할 때 사실 이 기관장이라든가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민주적인 시각,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 현재 상황도 정확한 이에 기초한 후에 기초 위에 이런 그 비전이 수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그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을 기반을 하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그 영향이 필요한 것이죠. 비전 수립할 때는 원칙이 이렇다는 거, 일단 좀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이 그 현장에서 특히 연초나 뭐 이렇게 큰 계획서 같은 그런 거 할 때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원칙을 확실히 이걸 잘 모르면은 이게 이제 간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를. 구성 요소라든가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에서 그 활용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나오는데 추가로 비전 수립의 원칙에 또 5번째 주의 깊게 표현되어야 하면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이게 써놓고 뭐 이게 조직 구성원들도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 이게 뭐 비전이 제대로 실행되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하기 쉬워야 되거든요. 물론 그 이제 미션이나 비전 같은 경우는 보면 세울 때 보면은 뭐 상당히 그 어떤 서술식을 안 하고 어떤 개요식으로 개조식으로 이렇게 딱 적기 때문에 그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좀 알기 쉽고 함축적으로 그다 표기를 하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뜻을 알아야죠. 딱 보면은. 그래서 표현이 종합적이어야 되고 고무적이어야 한다. 단순한 전략의 나열 등은 피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겠다 저런 거 하겠다 이렇게 뭐 전략 1, 전략 2, 전략 4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단순한 그런 걸 피해야 된다. 그런 거 같은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서 들어갔을 때 그리는 거고 또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조직이 실제로 잘할 수 있는 것을 담아야 한다. 하지도 못할 것 담으면 안 되죠. 포항댁에 잔뜩 그거는 뭐 계획 그 비전을 위한 비전이죠.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그 교재에 있는데 86조 87쪽에 있습니다. 이를 교재를 한번 보고 작성하기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조직의 미션과 비전 있어서 미션 선언문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기획인데요. 그래서 사회복지조직의 미션 선언문을 작성해서 그 아래에 그
템플릿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템플릿을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보고 한번 서로 마음속으로 교수가 여러분들 직접 뵐 수는 없습니다만 서로 한번 이 틀에 의해 가지고 이 템플릿에 의해 가지고 미션 선언문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미션 템플릿 이야기가 그 박스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을 위하여 또는 뭐뭐와 함께 뭐뭐서의 뭐뭐서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우리의 사명은 뭐뭇을 위하여 뭐뭐 또는 뭐뭐과 함께. 그거는 이제 우리의 고객 대상자들이죠. 그 다음에 고객을 누구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환경을 위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우리의 핵심 가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핵심 가치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핵심 가치는 뭐 행복을 위해서도 있을 수 있고 효율성을 위해서도 있을 수 있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것도 있고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힘을 합하는 협동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자를 위해서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87쪽에 있지만 그런 그를 적정한 용어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 고객 대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핵심 가치를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가치를 위해서 고객을 위한 무슨 행동을 한다. 이런 형태로 미션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박스를 보면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봅시다. 우리의 고객 대상인데 무엇을 위하여다. 우리의 사명은 예를 들자면은 환경을 위해서 한다. 환경을 고른다 하면은 환경을 골랐으면은 뭐 그 다음에 고객을 위한 핵심 가치는 환경은 뭐가 되겠습니까? 환경. 뭐 봉사도 되겠죠, 그죠? 뭐 봉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봉사를 위해서 봉사를 뭐 고객에 대한 행동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동사형으로 작성해야 돼요. 뭐뭐를 한다. 두 개는 명사인데 마지막에는 뭐뭐를 한다거든요. 하니까 뭐 자연을 뭐 보호한다. 환경을 위해서 보호하다로 넣으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용어를 선택하라는 것이 이게 예시를 그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낱말 단어를 선택해가지고 넣으면 돼요. 일단 이건 이제 예시를 해놓은 거니까. 또 하나를 보면은 우리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하여 합시다.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로 하면은 우리 핵심 가치는 뭐예요? 명사니까 핵심 가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족과 함께 하면은 뭐 함께 뭐 협동을 해가지고 일한다든가, 그 다음 화목을 뭐 일한다든가, 화목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힘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협동을 해서 어려운 일을 같이 나중에는 3단계는 마지막에는 협력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응용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보면은 우리의 사명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핵심 가치는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위해서
따뜻함을 뭐 실천해도 좋고, 그리고 나눔이 있네, 나눔. 나눔을 실천한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동사로 표현한다. 나눔을 위해서 힘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여기는 뭐 예시를 일어났는데, 얼마든지 여러분들 응용해가지고 좋은 미션 만들기를 자꾸 연습해봐야 돼요. 사회복지 그런 조직이나 이런 거 하면 그런 그 관련 기획서나 이런 걸 다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좀 창의적이고 어떤 이렇게 공부한 만큼 새로운 그런 미션이나 비전, 또 계획서 같은 경우도 좀 맞게, 구색에 맞게끔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제가 많이 앞에서 강조했습니다만은 정말 클라이언트와 그 자원 공급을 위해서 또 어, 조직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그 활동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직 이론이 변화되고 조직과 그 경계, 환경과의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 체계 이론이라든가 체계 이론, 또 생태의 그런 이런 데 대해서 또 나중에 공부할 시간 되면 이게 다 이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런 환경과의 어떤 조직 문화, 특히 사회복지 조직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조직 환경을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직 같은 경우는 환경 속에서 다른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 50년대까지만 해도 조직을 주로 조직 내부 문제라만 봤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뭐 그냥 일만 해야지, 기계적으로 일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던 것이 1960년대 이후 체계 이론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직이라는 것이 이게 하위 체계가 있고 또 그 위에 상위 체제가 있고 그 상위 체제는 그 위에 있는 또 상위 체제가 또 있으니까 또 그 위에 있는 상위 체제, 하위 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체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런 학문은 또 따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체계 이론에 대해서. 사회 체계가 그래 유계체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에서 어떤 집단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집단이 있고, 대규모적인 집단도 있고, 또 그 위에 상위 또 집단도 있고, 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그런 협의회도 있고, 사단, 재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 이런 그런 체계가 다 경계가 있으면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체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사회가. 그리고 그런 체계에서 바로 여러분 사회복지 조직이 서로 상호작용을 받고, 지원도 받고, 또 자원도 받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 안 되면 또 다른 조직에 또 연계도 하고, 다른 조직에 또 연계도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봉사 어떤 그런 집단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이게 공급받고요. 특히 공공이나 비영리 조직은 영리 조직에 비해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
그런 분들이 앞으로 몸담을 사회복지 조직이 특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법과 제도,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 이게 외부 환경 영향을 받는데요. 이게 나중에 또 납니다만은 이게 법, 제도, 정치, 뭐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다양한 채널에서 이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게 외부 환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종속될 수도 있고 종속을 상쇄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종속이 강화되는 조건으로 외부에서 강요하는 정책이라든가 서비스 사용에 대한 외부의 재량권 행사, 외부 단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크게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또 목표를 인가해야 하는 경우, 또 대안들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경우. 그렇지만 종속을 상쇄하는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또 예를 들어 보면 외부 세력에 의해 허용된 정보, 주요 자원의 소유, 또 외부 환경이 필요하는 서비스 개발 및 정보 지식 확보,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는 이념 개발, 또 대안에 대한 효과적인 지적 능력이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종속을 상쇄해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조직 환경은 사회복지 조직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곳이자 조직적인 목표 설정과 실행 시 순응해야 하는 각종 규제의 집합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일반 환경은 사회복지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은 그, 그 일반 환경 그 다음에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과업 환경이 있어요. 그거는 사회복지 조직에 그 영향을 직접 미치는데요. 일반 환경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조직에 직접 영향은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오는 과업 환경에는 변화에 간접적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몸담게 되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회복지 조직이 제일 안에 있다면은 그 다음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영역에 있는 것이 과업 환경이에요. 거기에는 뭐 클라이언트 제공자도 있을 거고 그 서비스 뭐 이용자도 있을 거고 그죠? 또 합법성과 본의 제공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쟁적 서비스 조직 또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재정자원 뭐 공급자 지원자 이런 사람 직접 관계되잖아요. 사회복지 조직하고 뭐 이런 거는 과업 환경이라 그래요. 아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인구 사회학적 이제 거시적이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 환경인데 교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는 과학 환경이라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들 구분해야 됩니다. 환경 중에서 일반 환경이 있고 과학 환경이 있다. 그래서 과학 환경은 사회복지 조직에 필요한 자원과 정당성을 제공받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외부 기관이나 집단 등을 말합니다. 정당성을 제공받기 위해서 자원과.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과학 환경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도 과학 환경에 영향을 미치죠. 이 영향은 이거 상호관계야, 다. 일방적으로 뭐 과학 환경이 뭐 사회복지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복지 조직은 그 영향을 안 미치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죠. 서로 이렇게 교호작용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 조직은
거시적, 미시적 환경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말씀드리면, 이 조직 환경에 그 일반 환경이 있고 과학 환경이 있다 이거죠. 일반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거시적 거, 인구, 사회학적, 기술적 상황,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과학 환경은 어떻습니까? 사회 복지 조직에 관계되는 과학 환경이 그러니까 재정 자원 공급자, 자원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은 직접 관계되잖아요. 그거는 과학 환경이라는 거죠. 또 클라이언트를 또 제공하는 사람들,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또 서비스 이용자, 같은 경우는 뭐 유무료가 다 있겠죠. 그 다음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합법성과 권위 제공자, 경쟁적 서비스 조직, 이런 것이 과학 환경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은 과학 환경과는 직접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일반 환경으로부터는 거시적으로 어떤 사회 상황에 따른 그런 그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뭐 환경에 대한 그 이야기 나오는데,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조직 간의 어떤 갈등도 또는 그 상호 의존성을 가져온다. 이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홀의 구분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그 일반 환경과 과학 환경으로 나누었는데, 일반 환경과 과학 환경 조금 전에 공부했죠. 요거를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한 것이 하센펠트입니다. 그래서 하센펠트가 한 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일반 환경, 과학 환경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의 조직을 둘러싼 거시적인 외부 조건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 영향을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영향을 받거든요. 간접적 영향을 받는데 개별 사회복지 조직이 일반 환경을 변화시키기 힘들어. 그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정치적 법적 조건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환경은 조직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정 조직이 아니라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인구사회학적, 문화적, 기술적 조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통제할 수 없어. 그러나 통제는 못하지만은 일반 환경의 변화는 그 조직에 처한 상황에도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뭐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첫째 정치적 법적 조건이다. 그럼 정치적 법적 조건이 뭐냐? 그것부터 하나하나 그러면은 그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시객에서 정치 법적 조건은 정치 체제나 과정, 법률이라든가 제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정치 체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개헌 이런 된다든가, 뭐 정치 체제가 바뀐다든가, 법률이 또 뭐 새로 제정된다든가, 개정된다든가, 각종 제도 같은 이런 것이 그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게 바로 정치적 법적 조건인데, 정치적 법적 조건. 그것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그 새로운 법 같은 거 실행된다가 이런 것 같으면은 그 복지 서비스 그 제공자, 수요자가 많이 바뀔 수가 있죠. 당연히. 다음 경제적 조건이다. 자원의 공급 규모. 돈 재화를 얼마쯤 줄 것이냐. 또 서비스 구매력, 경기. 경제적으로 어떠느냐. 그래서 자원의 어떤 공급 규모라든가 또 서비스 구매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다. 그래서 경기 변화 같은 경우는 경제적 상황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없죠. 사회복지조직. 당연히. 그리고 그 일반 사회의 그 경기 화랑이나 침체, 그죠? 또 금융위기 환경 조건들은 복지조직의 전반적인 재정 기반에 간접적이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나 정부, 가계 등의 투자와 지출이 다르죠. 사회복지조직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정부 보조금이나 또 일반인들의 개인 그런 후원금 규모도 달라질 수 있죠. 경제적 상황이 좋으면은, 또 호황이면은 기업이나 또 이런 개인들도 후원금이 많겠죠. 그렇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집중되면 작겠죠. 적게 되고. 또 이런 경우도 또 반대로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대규모 만약에 실업 사태가 발생됐다 했을 경우에는 고용 보육이라든가 가족 또 정신건강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되겠죠. 그때는 사회복지조직은 또 서비스를 확충해야 되겠죠. 그런 또 딜레마가 있어요. 그죠? 경기가 침체되고 불경기가 계속되고 이러면은 대규모 실업 사태. 97년도 IMF 경험을 하자. 열심히 일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직돼가지고 가족 생기고 기업도 파산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노숙자도 발생하고 그랬죠. 그러면은 돈은 없는데 잘 들어오지 않는데 서비스는 확충해야 되는 참 이런 어려움이 참.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사회 인과학적 조건은 그런 뭐냐. 조직이 속한 사회 연령 분포라든가 성별 분포, 가족 구성, 사회계층. 예를 들자면은 고령화 사회나 다문화 가족 집단. 우리 고령화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도 됐죠.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이제 도달될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사회 인과학적 조건으로 변화되네. 다문화 가족 문제점가 되고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재 고령화 사회뿐만 아니라 초저출생이죠, 그죠?
인구가 지금 뭐 별로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만은 뭐 이게 크게 줄지 않는 이유가 이 저출산이 지금 그렇게 심각한데도 이 고령화로 또 인구가 많이 변화됐거든요. 이게 이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하는 이런 변화가 있다 이거죠. 또 노령 감소로 인한 이주 노동자가 증가되고, 그죠? 1인 가구와 노인 단독 세대 증가, 또 결혼 이주 여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한 가족 구조가 변화되고,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이걸 보더라도 인구 사회학적 변화를 반영한 그러한 그 활동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죠. 다음 문화적 조건도 사회의 가치나 규범 이런 게 많이 되는 거예요.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조직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의 형태나 클라이언트 선택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죠? 소비자 만족도로 증진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주권을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어떻습니까? 클라이언트를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소비자로 보려는 그런 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 주권에 대한 알맞는 그런 그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술적 조건도 그 환경에 일반적인 환경으로 보면 사회 기술 정보의 발전 정도도 기술적 조건도 된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죠. 뭐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제 앞으로 뭐 하늘 나는 무인기 드론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고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이에 대한 그 클라이언트의 발굴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기술, 이런 습득에도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업 환경인데 직접 관계되는 여러분들 과업 환경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 환경 조직과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외부 조직, 외부 집단, 이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 재정자원 공급자는 사회복지조직의 활동이 재정적 자원을 공급하는 외부 환경입니다. 재정자원 공급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당과 같은 공공조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또 복지재단 등을 비롯해서 민간단체, 기업, 단체 및 개인 후원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회복지조직이 가장 중요한 재정 공급자이며,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복지재단 등의 민간단체 등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그 보충적 재원, 재정 자원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죠. 특히 이제 민영화에 따른 시장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그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자도 재정 자원 공급자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클라이언트 제공자는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이 클라이언트를 공급하는 외부 환경이죠. 그래서 그 다양한 지역 사회 조직이나 학교라든가 경찰, 병원, 종교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긴밀하게 협조와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이제 개인, 가족이라든가 이웃, 조직이 다 클라이언트의 공급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도 사회복지 조직 활동의 소비자니까 당연히 또 과학 환경이 되겠죠. 또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도 사회복지 조직 활동의 동반자이다. 그 사회복지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제공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노인요양원에서 촉탁의 제도를 통해서 입소한 노인들이 의료 서비스 제공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합법성과 권위 제공자도 사회복지조직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를 제공하는 의료 환경인데, 뭐 법률, 정부, 지방자치단체 인가에 합법성 부여받는 거, 또 사회복지기관의 평가나 인증 등을 통해 권위를 획득하는 것, 또 지역사회로부터 조직 구성원의 전문적인 활동과 클라이언트나 옹호 집단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통해서 지지기반을 확충할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경쟁적 서비스 조직은 또 사회복지 조직 활동의 네트워크 환경입니다. 경쟁 조직들과도 선의의 경쟁 관계를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복이라든가 자원 낭비 이런 거는 좀 없애면서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선의의 경쟁하되 과학 환경은 정도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 환경인데요. 사회복지조직의 그 내부적으로는 우선 유형, 무형의 자산이 있고 조직의 인적 자원이 있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유형 자산은 조직의 뭐 시설이라든가 장비, 또 얼마큼 그 클라이언트들의 이용자들이 가까운지 접근성, 이건 또 주차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 환경, 또 재무 자산이라는 이거 유형 자산이고 보이는 자산. 무형 자산은 그 보이지 않는 자산이죠. 조직의 브랜드라든가 사회 그 복지기관 그거 좋더라, A 사회 복지관 좋더라, 뭐 이런 그런 그 평판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와 명성.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은 뭐 굉장히 뭐 일도 잘하고 서비스 좋더라 이런 명성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무형자산이에요. 일도 잘한다, 기술도 있더라, 그런 노하우, 무형자산이고, 또 조직의 인적 자원도 훈련이 잘 돼 있고 기술도 갖추고 자기가 경력도 잘 갖추고 있는 아주 그 훌륭한 그런 인적 자원이 있더라. 이런 걸 보유하면은 당연히 내부 그런 강점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 영향도 조직의 전반적인 능력 수준이라든가 또 조직 특유의 총체적인 능력, 또 기술이나 지식 문화 이런 되는데, 그래서 끝으로 조직 환경 분석인 스와트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좀 아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스와트 분석을 일반 그 사회에서 꼭 그런 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그런 그 기업체라든가 이제 기업서부터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이 공직 계통에서 기본적으로 이건 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스와트 분석을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 복지 조직이 조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이게. 그래서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이 생존이, 이게 환경과의 영향의 이 생존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분석, 이게 스와트 분석이라는 게 환경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직 전략 기술이 필요한데, 최근
사회복지 조직 같은 비영리 조직에도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와트 분석에 보면은 외부 환경하고 이제 그 내부 환경을 이거를 구분하는데요. 외부 환경에는 기회 요인이 있고 위협 요인이 있습니다. 그 내부 환경 같은 경우는 그 분석을 보면은 강점과 강점 요인 이제 또 약점이 뭔지 이거를 이제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외부 환경에는 기회는 조직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opportunity 해가지고. 그래서 위협 경우는 트레드를 해가지고 조직에 가지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으로 인해서 조직에 가해지는 위협이죠, 위협. 나쁜 거죠, 위협에. 그래서 외부 환경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 조직에게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있고 반대로 위협을 가하는지 어떤 위협인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임지에 가더라도 이런 스와트 분석을 할 줄 알면은 여러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해서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기회는 살리고, 그죠? 위협 이런 걸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예. 또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조직 강점은 조직의 자원, 재화와 돈이 얼마쯤 있느냐. 그 다음에 직원들이 얼마나 우수하냐. 일을 잘 처리를 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 조직의 브랜드 파워. 이거 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명세라든가. 소문. 풍부한 자원. 또 조직의 유연성, 인력의 우수성. 이런 게 이제 강점이 되겠죠. 조직의 유연성이 경직되지 않고. 근데 조직 약점은 너무 뭐 딱딱해. 경직되고. 너무 기계적이야. 일도 복잡하게 업무 처리를 잘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또 기획력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 기획력도 자꾸 이렇게 실습을 해봐야 돼요. 책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기획력이 늘지.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면은 기획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간단한 기획서 같은 경우도 이 손을 못 대는 그런 그 직원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잘 익혀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중에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조직 내부의 환경 분석 등에서 조직 내부적으로 우수하냐, 또 취약하냐, 약하냐,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수한 거는 살리고 또 취약한 건 또 보완하고 그죠. 그래서 경쟁력을 살려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와트 분석은 조금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은 여기서 그 WT도 전략이 있거든요. WT는 아까 스와트 중에서 W가 이제 위크닉스거든요. 위크닉스 약점. 그 다음에 위협은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위협인데요. 약점 위협 전략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모두를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직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WC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이 조직 경우에는 사양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이런 같은 경우는 WT 전략을 종종 사용하게 되겠죠. 그 지방 정부의 경우 어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여유가 없거나 준비가 미흡할 때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더블 T 전략은 이제 요 위크니스하고 W하고 약점인 조직의 내부 자원과 역량 중에서 취약한 요소를 했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이제 유협이란 말이에요. 더블 T가. 외부 환경에서 조직의 불리한 요인. 위크니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급변한 환경에 적응할 여유가 없다. 준비가 미흡하다. 이럴 때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의 어떤 소비자들을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그런 거죠.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소극적인 전략이죠. 사실은.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는 이제 습득을 과제를 이제 드릴 건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WO 전략이라 가지고 약점과 오늘만 opportunities죠. 외부 환경의 조직에서 유리한 요인이란 말이에요. 유리한 요인하고 WO하고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약점을 최소화하고 기회는 최대화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 외부 환경에서 기회를 맞이하였으나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없죠. 예를 들면은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보자. 그래서 이런 잡으면은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사회 기반 시설 구축하고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못했다 이거죠. 그 유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약점이 있을 경우에 다른 경쟁자에게 기회를 뺏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와트 분석을 기반으로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직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기회는 역량을 갖춰가지고 기회를 살려야 되겠죠. 인적자원 분야의 경우 장기적인 차원으로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또 단기적 차원에서는 민간 부문의 전문가 또 타지방 정부 인적자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죠. 다음 ST라 이거죠. ST 전략 뭐냐? 조직의 내부 자원과 역량 중에서 긍정적 요소인데 ST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으로부터 위협에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위협이 트레이드 있으니까 조직의 강점을 기초둔다. 강점을 극대화하고 위협 요소를 극소화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도 미국 예를 보면은 지방정부에서 코네이커트 도시인 브리지포트시 같은 경우는 뭐라는 셈인데 1991년 6월 헌법재판 연방 재판소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도시는 군수산업으로 번창했는데 부유한 도시였는데 미국인에게 충격이 컸습니다. 쇠퇴 원인은 자신들의 강점을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환경의 변화에 안이하게 대응하며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실패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강점만 너무 믿다가 위협 요소를 간과해서 실패한 그런 충격적인 사태도 있죠. 대기업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스와트 분석을 잘해서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그 위협 요소를 시기적절하게 파악해서 신속히 제거하는 게 원심의 요리다. 다음 이제 SO 전략 같은 경우는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SO 전략 같은 경우는 강점과 기회를 살리는데 그 조직은 자신의 강점을 발판을 해서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고 생산활동과 서비스 산출의 자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보스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첨단 산업 유치로 번성을 구가한 성공적인 도시였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MIT 대학인데요. 첨단 기술 개발의 천병인 MIT를 영역에 가지고 있었고 그 강점이죠. 이를 보고 몰려드는 기업들이 유치해가지고 지역 성장의 발판을 삼는 것입니다. 이 기회죠. 그래서 SO 전략, ST 전략, W 전략, WT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교재는 주교재입니다. 93페이지 A 종합사회복지관 사례를 읽고 스와트 분석을 실시한 후 그 뒷장에 있는 분석 틀에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강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